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넌사인이 쏟아내는 인공의 비출기가 굵은 빗방울에 어지럽게 부서지며 아스팔트 위를 적셨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화 물감통에 빠졌다가 나온 듯 색과 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윤설이는 헬멧 바이저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와이퍼처럼 닦아내며 낡은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쥐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자 방패인 이 작은 기계는 빗속에서도 묵묵히 제 주인을 태우고 도시의 혈관을 따라 질주했다. 배달 호출을 알리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비췄다. 신속 배달 고객 만족도 최상. 이것이 지난 2년간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문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헬멧 속에 얼굴을 감춘 이름 없는 배달 기사로 기억할 뿐이었다. 그리고 윤설이는 그것에 만족했다. 이름도 과거도 정체성도 없는 그림자.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피난처였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배달원이 가질 수 있는 시야를 넘어섰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의 타이어, 행인들의 불안한 발걸음,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가로수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정보의 파편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능력. 한때는 국가를 위해 쓰였던 그 재능은 이제 뜨거운 음식을 1분이라도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늘어선 대로변 가장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곳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그의 슈트는 억수 같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어딘가로 비를 피했을 날씨에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서리의 날카로운 눈은 그 움직임이 단순한 취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간파했다. 통제되지 않는 미세한 근육의 경련, 불규칙하고 가쁜 호흡. 남자는 진텍의 CEO 강지훈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격렬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노리는 경쟁사의 비열한 암투와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보고였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차에서 내린 순간 현기증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초점을 잃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숨을 쉬려고 할수록 가슴을 옥죄는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다리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강지훈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빗물이 흥건한 보도블록 위로 그의 육중한 몸이 쓰러지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에 묻혔다. 몇몇 행인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멀찍이 원을 그리며 그를 둘러쌌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 혼란의 중심을 뚫고 끼익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낡은 스쿠터 한 대가 멈춰 섰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 윤설이었다. 그녀는 스쿠터를 길가에 세우고 망설임 없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다. 비켜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서리는 쓰러진 강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시선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의 상태를 훑었다. 축 늘어진 사지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입술.
동공은 바늘 끝처럼 수축해 있었다. 일반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증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서리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건 중독 증상이다. 그것도 매우 치명적인 신경독. 누가 119 불렀습니까?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네 방금 신고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남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젖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몇 개 뜯어냈다. 고개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 빗물이나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했다.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하고 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수천 번은 반복한 것처럼 침착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달 가방을 뒤져 작은 보조 배터리를 꺼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의아하게 쳐다봤다. 그녀는 보조 배터리의 모서리를 이용해 그의 발바닥 중앙의 특정 혈점을 강하게 눌렀다. 극심한 고통을 유발해 희미해져 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한 응급처치였다. 강지훈의 몸이 고통에 반응해 미세하게 움찔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서리가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입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나는 아몬드 향을 포착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시한화물 중독의 증상과는 또 달랐다. 근육의 경직과 이완이 불규칙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독극물을 꿀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해독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칵테일 독이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생각은 짧았다.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최소 5분. 이 독의 진행 속도로 보아 5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평범한 배달원으로 남아 한 남자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지. 찰나의 망설임 끝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무미건조하고 공후토했던 눈동자에 차갑고 예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이 부상당한 동료의 생명을 수없이 구했던 군의관 윤설이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근처 약국이나 병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배달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방금 배달하려던 음식 중 하나인 맵고 뜨거운 짬뽕 국물이 담긴 비닐 포장을 꺼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장을 뜯어 소량의 국물을 손가락에 묻혔다. 그리고 그것을 강지훈의 혀 밑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캡사이신의 강력한 자극으로 중추신경계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강제로 촉진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동시에 뜨거운 온기는 저천증으로 떨어지는 천을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확실히 죽는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믿었다. 제발.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희망의 소리였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맥박이 아주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골든타임을 단 몇 분이라도 벌어준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 나왔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 대원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침착한 응급처치를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원인 불명의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신경계 독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 소실 호흡 곤란 청색증. 제가 도착했을 때 맥박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기도 확보와 천 유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의학 용어를 막힘없이 간결하게 설명했다.
구조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평범한 배달 기사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환자를 들것에 옮기는 데 집중했다. 강지훈의 몸이 구급차 안으로 실려 들어갔다. 서리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몸을 섞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아니, 끝나야만 했다.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됐다. 그녀는 자신의 스쿠터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헬멧을 깊숙이 눌러쓰자 다시 그녀는 도시의 수많은 배달원 중 하나가 되었다. 구급차가 빗길을 가르며 병원으로 사라지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그녀는 스쿠터의 핸들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비에 젖은 아스팔트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또 다른 눈에 의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지훈의 쓰러짐이 사고가 아니었듯 그녀의 개입 또한 그들의 계획에 없던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평범한 삶을 향한 그녀의 도피는 바로 그날 밤 강남의 빗속에서 끝이 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조심스러웠다. 그 중심에 있는 1인실, 각종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내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강지훈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고 창백한 피부 위로 생명의 경계를 오가는 힘겨운 숨결이 오르내렸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인 그의 모습은 지금 더없이 연약해 보였다. 병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의 비서실장인 박진수였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침대 옆에 서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피곤이 서린 눈가는 그의 속마음이 결코 평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수십 개의 CCTV 영상 파일과 보고서들이 띄워져 있었다. 박 실장님 주치의입니다.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표정 또한 어두웠다.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진수가 기계음을 배경으로 나직하게 물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검출된 독소는 알려진 어떤 화합물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경독을 정교하게 배합한 말 그대로 맞춤형 독극물입니다. 해독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진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렇다면 회복 가능성은 단정할 수게 아주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사의 눈빛에 경외감이 스쳤다. 독의 확산을 늦추고 최소한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킨 그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정지가 왔을 겁니다. 구급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한 배달기사가 전문적인 처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의학적 지식이 상당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배달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였다.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이 끔찍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과 침묵만이 남았다. 박진수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빗속에서 쓰러진 강지훈 그에게 다가가는 헬멧 쓴 인형, 그리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화질 CCTV 영상 속에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수사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 일대 모든 배달 대행 업체 기록 확인.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 해당 지역을 운행한 모든 기사를 추적할 것. 특히 여성 기사를 최우선으로.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지인테케 부회장 최민주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지훈의 부재로 인한 회사의 혼란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 결과는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대상이 살아남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최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잔을 흔들던 그의 손이 멈췄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정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살아남았다고? 그 독은 코끼리도 1분 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물건이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현장에서 누군가 응급처치를 한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라고 하더군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배달기사, 여자, 최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성가신 단어는 변수였다.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사소한 오차. 그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고 있었고 스쿠터 번호판이 지늘게 가려 식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 최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명령이 담겼다. 증인은 성가신 존재야. 그리고 성가신 건 깨끗하게 처리해야지. 흔적 남기지 말고.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배달기사 하나쯤 이 거대한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살려낸 미지의 여자를 그저 운이 좋았던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그가 저지르게 될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 낡은 옥탑방에서 윤설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그날 밤의 한기와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평범한 삶,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은 그녀가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총악의 순간, 망설임 없이 움직였던 자신의 몸. 그것은 그녀가 잊고 싶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자신의 본 모습이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다. 자물쇠도 없는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가장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는 셔리의 모습도 있었다. 사진 밑에는 흠집이 난 군번줄과 접혀 있는 편지 몇 통이 있었다. 동료의 피와 죽음, 그리고 배신. 그 기억들이 유령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다시는 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다음 날 서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배달 일을 나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백미러에 비치는 모든 차량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훈련된 전사의 본능적인 경고였다. 오후 늦게 배달 호출 하나가 그녀의 스마트폰에 떴다. 목적지는 재개발 지역 근처의 낡고 인적이 드문 연립주택. 어딘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고 스쿠터의 방향을 틀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불길한 예감은 더욱 뚜렷해졌다. 건물은 반쯤 비어 있는 듯 을씨년스러웠고 호출한 집은 가장 구석진 1층이었다. 그녀는 헬멧을 벗지 않은 채
한 손에는 배달 음식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약속된 호수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설이 씨 맞죠? 서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어느새 그녀의 퇴로를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목적을 가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누구시죠? 서리가 침착하게 물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 주변 지형 사용 가능한 무기 상대방의 수와 위치,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졌다. 어젯밤에 강남에서 사람 하나 살렸다면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어. 한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장님이 너 같은 애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조용히 따라와 주면 덜 아플 거야. 그들이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곳엔 CCTV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서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남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서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음식 봉지를 앞쪽 남자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아가에런 남자가 뜨거움의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는 순간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몸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고 유연했다. 그녀는 남자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무게 중심을 무너뜨린 뒤 쓰고 있던 헬멧으로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뒤에 있던 남자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서리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망치처럼 남자의 명치를 찍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숨을 토해내며 무릎을 꿇었다.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화려한 액션 영화의 싸움이 아니었다. 오직 효율성과 급소만을 노리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 봤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익숙한 감각.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감각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훈을 공격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배달원으로 남으려 했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눈앞의 적과 싸워야만 했다. 그녀가 숨으려 했던 그림자 속으로 누군가가 억지로 불을 비추고 있었다. 낡은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두 남자를 뒤로하고 윤설이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아드레날린으로 뜨거워졌던 피가 차갑게 식으며 냉정한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 루트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헬멧을 깊게 눌러 쓴 채 일부러 CCTV가 없는 좁은 골목길만을 골라 도시를 가로질렀다. 몇 번이나 의도적으로 경로를 꺾고 뒤를 돌아보며 미행의 유무를 확인했다. 훈련된 요원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이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적들은 그녀의 신원을 특정했고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는 단골 배달 대행업체 근처의 후미진 곳에 스쿠터를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잠시 입고 있던 배달 조끼와 헬멧을 벗어두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그녀의 위장이자 보호막이었다. 이제는 버려야 할 허물이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후드 집업의 지퍼를 끝까지 올린 그녀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흔적을 지우고 스스로를 유령으로 만들어야 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통증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무력감은 낯설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박진수 실장이 감격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강지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박진수는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비 내리던 거리에서의 갑작스러운 발작 원인, 불명의 독극물, 그리고 그를 구한 의문의 배달 기사까지. 독이라고.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피로로 인한 쇼크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진수는 태블릿 PC를 들어 강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경찰 보고서와 현장 사진 몇 장이 떠 있었다. 회장님을 구한 그 배달 기사를 추적하던 중 이상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괴한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헬멧을 쓴 여자 배달 기사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달 주소는 가짜였고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보고서를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처참하게 쓰러진 남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는 단순한 선의의 시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훈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해. 이건 수사가 아니야. 동맹을 맺어야 할 문제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병자의 무력함이 아닌 전장으로 돌아온 지휘관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편 윤설이는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섰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도망치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적들은 막강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을 터. 그녀가 숨을 곳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정보와 자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녀가 손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그녀가 구해준 남자 강지훈뿐이었다.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아 동전 몇 개를 넣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진테크 비서실에 공개된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를 살짝 변조한 채 그녀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박진수 실장님께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배달 기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오늘 밤 10시 서울시립미술관 폐관 후 서쪽 정문 앞에서 혼자 나오셔야 할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리는 이것이 또 다른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판을 흔들어야 했다. 그날 밤 아직 병원복 차림인 강지우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박진수 실장이 그의 어깨에 두꺼운 코트를 걸쳐 주었다. 회장님 무리하십니다.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야 해.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신뢰의 문제야. 그 여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접촉해온 거야. 그런데 내가 병실에 편하게 누워 있을 순 없지. 밤 10시 서울시립미술관 주변은 인적이 끊겨 고요했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약속 장소인 서쪽 정문 앞으로 힘겹게 걸어갔다. 박진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켰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서늘한 밤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윤설이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강지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당신이군요.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내 목숨을 구해줘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감사는 됐습니다.
그쪽 때문에 제 일상이 박살났으니까요. 서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무례한 말투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말도 맞지. 그래서 여기에 온 거요. 보상을 하고 싶소. 그가 박진수에게 눈짓하자 박 실장이 돈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여기 5억 원이오. 이걸로 조용한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시오. 하지만 서리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돈으로 제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을 노린 자들이 저를 가만둘 것 같나요? 어제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몇 명이 올지 모르죠. 강지우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전사였다. 당신 말이 맞소. 강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봤군.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도. 그는 지팡이를 고쳐 쥐었다. 그렇다면 제안을 바꾸겠소.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안하지. 서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오. 내 회사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전쟁이오. 내부에 배신자가 있고 그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주변의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오. 강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오.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를 파트너가 필요해. 나를 노리는 배신자를 함께 찾아냅시다. 그 대가로 진테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당신에게 제공하겠소. 안전정보 기술력.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요. 서리는 침묵했다. 그의 제안은 그녀가 도망쳐온 바로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초대장이었다. 폭력과 음모 배신이 난무하는 세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처럼 보이기도 했다. 혼자서는 사냥감에 불과하지만 그와 함께라면은 사냥꾼이 될 수도 있었다. 파트너라고 하셨습니까? 긴 침묵 끝에 서리가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 파트너.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제 행동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은 이 거래는 없던 일이 될 터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줬소. 약속하지. 그는 지팡이를 쥔 손을 놓고 비어있는 오른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리는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수에는 어떤 계약서보다도 무거운 약속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위험한 동맹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CEO와 과거를 등지고 살아가던 전직 특수요원.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리는 가운데 포식자들을 사냥하기 위한 2마리 외로운 늑대의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윤서리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낡은 스쿠터의 시끄러운 엔진 소리 대신 방음 처리가 완벽한 검은색 세단의 정숙함이 그녀를 감쌌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밴 배달 조끼 대신 몸에 편안하게 맞는 실용적인 디자인의 짙은색 재킷이 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녀가 임시 거처로 제공받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지난 2년간 그녀가 살았던 옥탑방의 몇 배나 되는 크기였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서리의 눈은 그 화려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과 경로상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었다. 몸은 편안한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예민했다. 차가 진택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위용은 권력과 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상징 그 자체였다. 박진수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덕에
그녀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건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회장 직속 보안 자문이었다.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그녀의 진짜 역할을 감추기에 적절한 모호한 이름이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잘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임원들은 수수하고 실용적인 복장의 젊은 여자를 노골적인 의심과 호기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강지훈 회장이 길에서 쓰러졌다가 깨어난 뒤 어딘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젊은 여자를, 그것도 배달 기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앉히다니.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의 빛이 역력했다. 서리는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한 뒤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강지훈이 아직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앞으로 여기가 우리의 작전실이 될 거요. 강지훈이 자신의 집무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 시내를 조망하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떠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선 건물의 보안 시스템부터 점검해냈습니다. 서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밤새 박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진테크 본사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자료를 모두 분석한 상태였다. CCTV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특히 지하 주차장과 비상계단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회장님의 동선은 너무 규칙적이라 예측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모든 동선과 일정을 무작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막힘이 없었고 지적은 날카로웠다. 기존의 보안팀이 수년간 간과해왔던 문제점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듣고 있던 박 실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을 제대로 봤군. 그들은 본격적으로 사건 분석에 들어갔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독의 정체였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단일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분석을 시작했다. 작용이 빠른 신경독과 심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성을 교묘하게 섞은 것 같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반감기가 매우 짧게 설계되었을 겁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적인 암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생화학 기술과 시설을 갖춘 곳, 예를 들면 진텍 같은 곳에서나 만들 수 있는 독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과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범인이 내부에 있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독이 어떻게 투여되었을까요? 박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의 그날 일정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아침 식사 마셨던 커피, 심지어 사용했던 만년필까지.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범인은 분명 회장님만을 정확하게 노렸을 겁니다. 서리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넘겼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접촉성 동물입니다. 피부를 통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흡수되는 방식이죠. 그날 아침 회장님의 서류 가방 가죽 손잡이에서 미세한 화학 잔여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가방, 강지훈이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비서팀에서 가방에 얼룩이 묻었다며 외부 클리닝 서비스를 불렀었지. 그리고 그 서비스 예약을 잡은 건 최민준 부회장실 소속의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무겁게 말을 받았다.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테크의 2인자 최민준 부회장. 하지만 아직은 심증일 뿐 그를 올가맬 물증은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민준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 비서실에 어제부터 출근한 여자 말입니까? 그의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공식 직함은 보안 자문입니다만 업계 출신도 아니고 경력도 전무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현장에 있던 배달 기사라고 합니다. 최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도 이제 늙었군.
목숨 한번 구해줬다고 길거리 출신 계집애를 옆에 앉히다니. 편집증 환자처럼 구는 꼴이 볼만하겠어. 그는 윤서리를 그저 강지훈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인형 정도로 취급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진짜 능력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강지훈과 마주친 최민주는 세상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빨리 복귀하시다니 존경스럽지만 걱정이 됩니다. 괜찮네. 최 부회장 덕분에 회사 걱정은 덜었지. 강지훈 역시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 사이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서로가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치밀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회장 옆에 붙은 그 여자 윤설이에 대해 알아봐. 과거까지 샅샅이 뒤져. 거슬리는 파리는 미리 치워버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윤설이를 하찮게 여겼지만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무엇이든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한편 설이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첫날부터 알아차렸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고 그녀가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회장실 어딘가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박 실장이 제공한 탐지 장비로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책상 밑과 액자 뒤에서 초소형 도청기 2개가 발견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박 실장이 물었다.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그대로 둡시다. 서리가 차갑게 말했다. 사냥감을 안심시키는 데는 가짜 먹이만 한 게 없죠. 우리가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적에게 흘릴 거짓 정보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지인테크의 내부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이용해 최민준 부회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재무기록 통신 내역, 지난 10년간의 업무 평가와 프로젝트 파일들,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다. 수년 전 진테크의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다 중단된 프로젝트 파일이었다. 프로젝트명 치메라.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체의 신경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괴시키나 갈게 할 수 있는 신종 뉴로톡신과 그 해독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표면적으로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였지만 그 결과물은 인류 최악의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모든 데이터는 영구 삭제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리는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명단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 서진우.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프로젝트의 최종 폐기를 승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에 서명한 당시의 총괄 관리자. 그의 이름은 최민준이었다. 마침내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시시익천되었는 진실의 실마리가 그녀의 손끝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설이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발견한 바로 그날 밤 진테크의 내부 서버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누군가 최고 등급의 보안 허가를 뚫고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열람하려 하고 있었다. 보안팀은 즉시 침입자의 IP를 추적했지만 그것은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친 유령 같은 흔적일 뿐이었다. 최민준 부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 전문가에게서 온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던져놓은 빵 부스러기를 제대로 물었어. 그의 앞에 선 보안 전문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부회장님 회장, 직속 보안 자문이라는 윤설이라는 여자가 변수입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내부 감시망을 역으로 이용해 저희 쪽 정보를 빼가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가 이내 펴졌다. 그 계집애가 생각보다 똑똑한 모양이지.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이건 진짜 카드가 아니니까. 그의 계획은 강지훈이나 윤설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했다. 독살 시도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진테크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를 의심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 함정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의 진짜 공격은 더욱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진테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진테크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단독, 진테크, 미승인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 비밀리 진행, 국정원 조사 착수. 기사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겠다는 자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 안에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일부 데이터와 함께 현재 진텍가 개발 중인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의 희망이었던 신약이 사실은 심각한 부작용을 숨긴 사기극이었다는 폭로였다. 진테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회사의 전화는 항의와 문의로 불통이 되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심지어 국정원까지 가세한 합동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밀려드는 보고와 전화를 답차를 받아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돼. 데이터 조작이라니 이건 전부 거짓이야. 강지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시작된 여론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서리가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기사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키메라 프로젝트를 파고들자마자 터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회장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연막탄이자 동시에 진짜 공격입니다. 최민준, 그놈 짓이야. 강지훈이 이를 갈았다. 바로 그때 최민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몇몇 핵심 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민준은 마치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비통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압박했다. 나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네. 이건 명백한 음해야. 강지훈이 맞섰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된 인물은 당연하게도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에게서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빼앗고 그를 회사를 망친 부도덕한 경영자로 낙인 찍을 계획이었다. 강지훈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의 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틈없는 없는 듯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절망의 빛이 스치는 순간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서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민준은 벌레 씹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서리는 최민준과 이사들을 차례로 훑어본 뒤 강지훈을 향해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 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사회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강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절망이 아닌 역전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긴급 이사회에서 강지우는 순순히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다. 최민주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각 윤설이는 진택해 거대한 서버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이터 벙커로 향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직무 정지 직전 마지막으로 승인해준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였다. 데이터 벙커는 회사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2중 3중의 보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서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서늘한 냉기 속에서 거대한 서버들 사이에 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가 유출했다는 데이터와 서버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수억 수십억 개에 달하는 데이터의 행렬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와 변조된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의 비리를 폭로했고 지인택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민주는 구원투수처럼 행세하며 회사를 장악해 나갔다. 서리는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강지훈의 누명을 벗기는 것을 넘어 진실을 향한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47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찾았다.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가 원본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특정 데이터 값을 미세하게 바꾸고 부작용 사례를 과장하여 삽입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외부로 빼돌린 사람의 디지털 족적 디지털 풋프린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민준의 최측근이자 진택해 정보보안팀장의 것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방화벽을 뚫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과 정보보안팀장이 나눈 암호화된 메시지 파일 하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는 최민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서리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에 옮겨 담았다. 그녀는 데이터 벙커를 나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민준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그녀는 이제 그 폭풍을 잠재울 유일한 번개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진택 본사가 아닌 강지훈의 개인 명의로 된 한남동의 안전가옥. 삼엄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윤설이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 담긴 로그 파일 그리고 최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암호 해제된 음성 파일이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데이터는 최대한 미세하게 수정해 부작용 사례는 과장하고 강지훈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이번 일만 성공하면 진택는 우리 것이야. 음성 파일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수 실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강지훈은 두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믿었던 아우 같은 존재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은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았다. 이것만으로도 최민준을 끝장낼 수 있어.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서리가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최민준은 정보보안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그는 살아남을 거고 우리는 결정적인 카드를 잃게 됩니다. 회장님의 누명을 벗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에겐 그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서리의 눈이 빛났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시작은 키메라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독살 시도와 데이터 조작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키메라 프로젝트의 파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서진우라는 이름에 집중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로젝트가 폐기된 직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사유는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비관과 연구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천재적인 과학자가 단순히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요. 서리가 차갑게 비웃었다. 말이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을 다시 파헤쳐 봐야 합니다. 박 실장이 그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당시 서진우의 사망 사건 파일을 구해왔다. 경찰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단순 자살로 신속하게 종결 처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서진우 연구원, 기억나네? 강지훈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친구였지.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열쇠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 사람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서진우의 파일을 읽어 내려가던 서리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단순 자살로 종결, 명예롭지 못한 죽음, 잊혀진 진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안정가옥의 풍경이 사라지고 먼지바람과 화약 냄새가 가득한 이국의 전장이 펼쳐졌다. 그녀는 특수부대 소속의 의무병이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의 매복에 걸려든 작전.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녀의 존경하는 팀장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위에 엎드려 지혈을 시도했다. 괜찮으실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팀장님.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피를 토해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입 모양은 분명했다. 내부에 배신자가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하지만 작전이 자만 끝난 뒤 공식 보고서에는 팀장의 무모한 판단이 작전 실패의 원인으로 기록되었다. 배신자의 존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팀장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오점이 되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녀의 노력은 전쟁 후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그 거대한 배신감과 무력감. 그것이 바로 그녀가 군복을 벗고 세상에서 도망친 이유였다. 예, 괜찮소. 강지훈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추슬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진우의 죽음은 이제 그녀에게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쟁이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해했다. 거대한 권력이 진실을 묻으려 할 때 전릴 때 의문스러운 자살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서진우 연구원을 알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 친구 같은 사람이요. 박 실장이 다시 한번 그의 능력을 발휘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서진우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빠가 죽은 뒤 진택화, 모든 연락을 끊고 지금은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서리가 말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그녀를 더 경계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요. 다음날 서리는 기차를 타고 그 작은 도시의 전자에 도착했다. 서울의 삭막한 회색빛과 달리 그곳은 햇살이 따스하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골목 어귀에 있는 진우화원이라는 작은 꽃집을 찾아냈다. 죽은 오빠의 이름을 딴 꽃집이었다. 꽃집 안에는 서진우의 여동생 서연이가 손님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를 닮아 선한 눈매를 가졌지만 그늘진 슬픔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서리는 손님인 척 꽃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서진우 연구원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서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진택 사람이군요. 돌아가 주세요. 오빠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오빠를 죽였어요. 저는 진택 사람이 아닙니다.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연이는 그녀를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쳐다봤다. 서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내놓았다. 저도 제가 믿었던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제 심장이 알고 있는 진실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고통이 서연이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 오빠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는 죽기 며칠 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 내부에 점쳐낸 내부의 끔찍한 비리를 폭로할 거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연구 데이터 원본을 백업해 두었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열쇠가 자신의 정의가 되어줄 거라고 했어요. 열쇠요.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 한쪽 벽면은 오빠가 남긴 오래된 클래식 LP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는 클래식 음악광이었어요. 이 모든 걸 저에게 남겨줬죠. 그녀는 LP판들 사이에서 낡은 베토벤 아합번 운명 교향곡 앨범을 꺼냈다. 오빠의 마지막 말은 베토벤의 운명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코드라는 것을 직감한 서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앨범을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LP판이었다. 하지만 군에서 배운 특수 장비 제작 및 은닉 기술을 떠올리며 그녀는 앨범의 중앙 라벨 부분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보았다. 그러자 종이 라벨이 얇게 벗겨지면서 그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웨이퍼처럼 얇은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였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천재 과학자의 억울한 죽음과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운명을 결정지을 열쇠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윤설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온통 손에 쥔 작은 USB 드라이브에 집중되어 있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앨범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열쇠.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과학자의 마지막 절규이자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임무를 앞둔 군인의 심장박동이었다. 한남동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강지훈과 박진수 실장 앞에서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보였다. 찾았습니다. 서진우 연구원의 열쇠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박 실장이 준비한 외부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차단된 노트북에 서리가 건넨 USB를 연결했다. 잠시의 로딩 시간 뒤 화면에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의 이름은 단순했다. 연구일지, 회계장부, 그리고 마지막 기록.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연구일지, 폴더를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진테크의 기록과는 달리 연구는 중단되지 않고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데이터는 최민준이 언론에 유출한 조작된 자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신약이 아니라 소리 없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독극물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다음으로 회계장부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해외 계좌로의 송금 내역까지 그의 탐욕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독살 시도와 데이터 조작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서진우 연구원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폭로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의 모든 비리를 밝히려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록,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이 실행되자 화면에 헬쑥한 얼굴의 서진우 연구원이 나타났다. 그의 연구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제 연구를 빼앗아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제 가족을 들먹이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디 제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검찰에 넘깁시다. 박 실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은 최민주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주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 도사죠. 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시간을 끌 겁니다.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모든 죄를 죽은 서진우 연구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재판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오? 강지훈이 돌아보며 물었다. 서리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함정을 파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해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완벽한 무대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의 일정표 앱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일정이 있었다. 젠텍, 임시 주주총회. 최민준이 강지훈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한 그의 대관식이 될 예정인 바로 그날이었다. 바로 저기입니다. 서리가 일정표를 가리켰다. 최민준이 승리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의 발밑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해서 듣고 있는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되다. 질질 정도였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강지훈의 눈에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공법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판 전체를 뒤흔드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박진수 실장은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 최민준 부회장의 음모에 맞설 결정적 증거 확보. 사망한 서진우 연구원이 남긴 마지막 유산 주주총회에서 공개될 예정. 지인 택해. 진정한 주인을 가릴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설레의 형태로 퍼져나갔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진택해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가올 주주총회에 쏠렸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기사들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다. 서진우의 유산 죽은 자가 뭘 남겼다는 거지?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강지훈 측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애썼다. 강지훈이 서진우의 여동생을 만났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아마 서진우가 개인적으로 남긴 연구 노트 같은 거겠지. 최민주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법적 효력도 없는 감상적인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강지훈이 궁지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군.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윤설이라는 변수를 또다시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것이 강지훈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사령관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름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오만함 속에서도 일말의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강지훈과 윤설이를 동시에 제거하고 그들이 가졌다는 증거를 빼앗아 영원히 묻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렀다.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모든 도면과 보안 시스템을 분석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들이 증거라고 부르는 것을 손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법이지. 특히 비상계단이나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말이야. 그는 주주총회 당일 모든 언론과 주주들의 시선이 단상에 쏠려 있는 동안 자신의 부대가 소리 없이 움직여 강지훈과 윤설이를 납치하고 증거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성공하면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회장의 실종을 발표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터였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도시의 양쪽 끝에서 두 개의 작전 본부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용병들이 컨벤션 센터에 3D 도면을 펼쳐놓고 침투 경로와 탈출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감시정부 강지훈의 안전가옥, 서리는 컨벤션 센터에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시스템의 허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최민준의 용병들이 어떤 경로로 침투할지를 역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문을 피해서 환기구나 지하의 서비스 통로를 이용할 겁니다. 그녀가 붉은 펜으로 예상 경로를 그리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지? 강지훈이 물었다. 서리가 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들을 우리 무대 위로 초대하는 겁니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최민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 칼을 붙잡아 역으로 그의 심장에 꽂아내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도 같은 반격이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최후에 웃게 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공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로비는 진텍의 미래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과 임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이 혼란의 중심부로 두 명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입장했다. 최민주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등장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카메라 세례에 화답하며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진테크의 새로운 구원자이자 곧 왕좌에 오를 승리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이라 확신했다. 잠시 후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최민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며칠 사이에 더 늘어난 듯한 흰머리. 그는 패배를 앞둔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모든 소음과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의 윤설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바로 강지훈이 미쳐서 옆에 두었다는 그 배달 기사 출신인가? 저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서리는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전장을 스캔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선 최민주는 유창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의 경영 실책과 데이터 조작 의혹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진텍가 겪고 있는 위기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회사를 이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진택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최민준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컨벤션 센터에 보이지 않는 뒷공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지시를 받은 용병 4명이 서비스 통로를 통해 소리 없이 침투했다. 그들은 서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였다. 보안 카메라 몇 개를 무력화시키고 강지훈이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스테이지의 VIP 대기실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지훈과 윤서리를 제압하고 그들이 가졌다는 증거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그들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다. 방 안에는 강지훈은커녕 아무도 전혀 없었다. 텅 빈 소파와 테이블만이 그들을 맞았다. 함정이다. 리더가 소리치는 순간 그들이 들어왔던 문이 굉음과 함께 닫히고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용병들은 당황하며 전술용 플래시를 켰다. 바로 그때 천장의 환풍구 덮개가 열리며 한 인형이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뛰어내렸다. 윤설이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음기 달린 권총을 빼앗아 분해해 버렸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다른 용병들이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서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거기 누구냐? 대답 대신 서리는 테이블을 걷어차 그들의 대형을 무너뜨렸다. 용병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한 명의 발목을 낚아챘다. 남자가 넘어지자 그녀는 그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장이었던 어둠 속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편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서는 두 번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잠깐만.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 주주로서의 발언권을 사용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최민준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것은 저의 변명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천재 과학자 서진우 연구원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것이 신호였다. 통제실의 기술자로 위장해 있던 박진수 실장이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눌렀다. 최민준의 연설 내용이 떠있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서진우 연구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마지막 기록 영상이었다. 최민준 부회장, 그는 악마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남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였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통제실의 모든 시스템은 박 실장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백스테이지에서는 서리가 마지막 용병을 소화기로 내리쳐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리더의 무정의에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마이크를 몰래 부착했다. 그리고 일부러 그가 의식을 차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패닉에 빠진 최민주는 자신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통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있는 거야? 당장 증거를 빼서 필요하다면 죽여버려, 그들을 죽이라고.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쓰러진 용병의 무정의로 전송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리가 설치한 마이크를 통해 그 무정의의 신호는 컨벤션 센터의 메인 스피커 시스템으로 라우팅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전체에 최민준의 목소리가 악마의 외침처럼 울려 퍼졌다. 필요하다면 죽여버려. 그들을 죽이라고. 완벽한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최민준의 얼굴을 담아냈다. 단상 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찢어발긴 것이었다. 화면의 영상이 끝나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밝아졌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과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서리의 계획대로였다. 최민주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포위된 후였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왕좌는 이제 그를 심판할 단두대가 되어 있었다. 형사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차갑게 수갑을 꺼내 들었다. 최민준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데이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비명과도 같은 절규를 내지르며 끌려나가는 최민준. 강지우는 그 모습을 굳건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누명은 벗겨졌고 회사는 지켜졌다. 그때 무대 한쪽의 어둠 속에서 서리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옷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녀와 강지우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힘겨운 싸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신뢰 그리고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최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강지훈에게 몰려들었고 수백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향해 쇄도했다. 잠시 비틀거렸던 강지훈은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진택회 회장으로서 그 혼란의 중심에 섰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의 첫마디는 변명이 아닌 사과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터져 나오는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제 동료이자 아우라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진실을 목도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로 인해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진텍는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오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규 서진우 연구원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승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왕국의 귀환한 왕이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장내의 소라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시각 윤설이는 조용히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듯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무대 위는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싸움이 남긴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와 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괜찮으십니까? 박진수 실장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급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리의 입가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회장님도 진택도 없었을 겁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칭찬도 감사도 그녀에게는 어색한 것들이었다. 최민준의 체포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서진우의 USB에 담겨 있던 증거와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젖혔다. 최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진택,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을 넘어 정관계 로비스트 경쟁사의 스파이, 심지어 감독기관의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새로운 관련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최민준이 수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를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던 정보보안팀장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았다. 그의 증언은 최민준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진택해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혔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서진우 연구원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구 서진우 연구원은 데이터를 조작한 범죄자가 아니라 최민준 부회장의 탐욕으로부터 회사의 기술과 인류를 지키려야 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명백한 타살 혐의점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진테크는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서진우 윤리과학재단을 설립하여 앞으로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지훈과 서리는 서진우의 여동생 서연희의 꽃집을 찾아갔다. 강지훈은 회사를 대표해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녀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오빠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서리가 단순히 증거를 찾아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꽃집에는 마침내 오빠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진택는 거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최민준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최민준의 라인이라는 이유로 한직에 밀려나 있던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다 강지훈의 투명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진택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 건강하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서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회사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곳은 그녀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다. 아드레날린이 모두 빠져나간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신은 안개 속에 있는 듯 몽롱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배달 기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초에 평범한 삶이란 그녀에게 허락된 것이기는 했을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길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사라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그 전장의 삶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원했던 조용한 삶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강지훈과 박 실장은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틈틈이 그녀가 지내는 오피스텔을 찾아와 말없이 문고리에 음식이 든 봉투를 걸어두고 가곤 했다. 그 안에는 서리가 좋아했던 맵고 뜨거운 짬뽕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민준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텅 빈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택비리 사건의 주범인 최민준 전 부회장에게 법원은 오늘 살인교사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거대한 악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리는 표정 없는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지독한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한 남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막막한 미래를 닮아 있었다. 최민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의 하늘은 몇 번이고 비가 내리고 개었으며 진택 타워를 감싸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공기는 맑고 활기찬 에너지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강지우는 다시 진테크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저돌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결정에는 신중함과 함께 깊은 윤리적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지휘 아래 JN텍는 대대적인 개혁을 겪었다. 부패한 인사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그 자리는 능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서진우 윤리과학재단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제2의 서진우를 꿈꾸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과학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회사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윤설이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섬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회사가 제공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언제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통장에 찍힌 거액의 보상금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가끔 평범한 사람들처럼 카페에 가보기도 하고 서점에서 책을 읽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에도 완전히 녹아들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전사의 눈이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비상구의 위치와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그녀의 귀는 나무칩 스치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구분해내며 잠재적인 위협을 경계했다. 그녀를 살렸던 그 모든 감각과 기술들이 이제는 그녀를 평범한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더 이상 군인도 아니었고 배달 기사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과거를 버리려 했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렇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진수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문고리에 무언가를 걸어두고 가는 대신 직접 초인종을 눌렀다. 오랜만입니다. 윤 자무님.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한결 편안해진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아니니 편한 시간에 잠시 산책이라도 함께 해달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며칠 뒤 서리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강지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다. 3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서리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많은 것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지냅니다. 서리가 짧게 대답했다. 진태츠가 많이 바뀌었어. 강지훈이 말했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은 내 목숨과 회사만 구한 게 아니오. 당신은 나에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통해 배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이오?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흐르는 강물 너머 아득한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함께 배웠죠. 하지만 그 세상에서 도망친 뒤로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내보인 속내였다. 강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녀를 이곳으로 부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 나는 당신에게 경호원 자리를 제안하려는 게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소. 그는 강을 등지고 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태체 새로운 부서를 만들 생각이오. 기업 윤리 및 위기 관리팀. 단순히 물리적인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오. 최민준 같은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우리의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회사가 항상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등대가 될 조직이지.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그 조직에는 리더가 필요하오. 강한 도덕적 잣대를 가졌고 어둠의 생리를 이해하며 그 어둠 속에서 싸울 용기가 있는 리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능력을 긍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제안이었다.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초대장이었다. 당신에게 그 팀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겠소.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진테크의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 주시오. 서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녀는 싸움이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불의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은 어쩌면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찾고 있었던 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구해준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자신이 지켜낸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어야 할 곳이 아닌 그녀가 발딛고 서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터전으로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몇 주 후, 진텍타워 최고층 회장실 바로 옆에 새로운 부서의 현판이 걸렸다. 기업윤리 및 위기관리 ERM팀. 사무실 안 윤설이는 자신이 직접 뽑은 소수의 전계 팀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또 보는 듯한 통찰력.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완벽하게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 강지훈이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리가 문 밖에 그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지훈 역시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문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비 내리던 거리에서 한 남자가 쓰러지며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했던 여자는 이제 그 과거를 무기 삼아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